차량의 운전병들은 모두 도망가거나 전사했고 전복된 트럭의 경상자들은 땅바닥으로 쏟아져 나와 모두 사살됐으며 빠져나오지 못한 600명의 중상자들은 중국군이 던져놓은 백린 수류탄에 의해 처참하게 죽어나갔습니다. 이날 중국군은 보기 드문 잔인성을 발휘해서 트럭의 중상자들만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은 미군들을 처형하듯 뒤통수를 쏴 죽이기도 했고 노획한 30일 전차중대의 전차로 길에 누운 미군 부상병들을 그대로 깔아뭉개 죽이기도 했으며 저항하는 부상자를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중국군은 마오쩌둥이 주창했던 3대 기율과 파랑주의라는 엄격한 군율이 있어서 나름대로 포로에 대해 관대한 편이었지만 전투 중 미군의 가공할 화력으로 자신의 동료들이 사지가 절단나서 죽거나 네이팜탄 등의 공격으로 처참하게 타 죽는 광경을 수없이 본 중국군의 복수심이 이때 크게 발동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차량 행렬은 완전히 정지돼 버렸습니다. 걸을 수 있는 병사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 버렸고 선두 차량에는 페이스의 시신만 실려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4년이 흐른 2004년 북한과 미국의 합동 발굴단에 의해 페이스의 시신이 발굴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후동리에서 중국군들은 정이 없는 미군 차량 행렬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병사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모든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교들은 지하기를 포기하고 숨거나 도주했습니다. 이로써 페이스 부대는 완전히 전멸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버려진 미7사단 31년대 연대기는 어느 중국군 병사에 의해 보따리로 쓰이다가 지금은 베이징 군사박물관에 전시돼 중국 정부에 의해 1급 보호문물로 지정되는 수모까지 겪게 됩니다. 빼앗긴 미7사단 31연대기에 관해서는 한국전쟁 중 중국군 27군이 발행한 승리보의 기자로 전군했던 순요 우지의 압록강은 말한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27군 239연대 3대대의 통신분대장 장적경이 전쟁터에서 가로 세로 1m 정도 되는 깃발을 주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보자기로 사용했다. 마침 그 말을 들은 대대장 필서양이 즉시 조사를 해본 결과 그것은 바로 적들의 군기로 확인됐다. 결국 적의 군기는 가장 귀한 전리품이 되어 상국기관에 올려졌고 후에 그것은 미7사단 31연대의 연대기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깃발 중앙에는 독수리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는데 독수리 양쪽 발톱 중에 한쪽에는 올리브 나뭇가지가 그려져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화살 한 개를 움켜쥐고 있었다. 독수리 위에는 북극곰 한 마리의 도안이 그려져 있었는데 북극곰 연대라는 칭호의 표시였다. 이 그림은 미국의 진짜 전쟁 준비, 가짜 평화라는 대정책의 이중성을 상징하고 있었다. 이것은 미군 역사상 최악의 수치였던 것입니다. 해병 1사단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덕동고에 고립된 F중대의 구출이었습니다. 만약 F중대가 전멸하고 덕동고의 복수일이 중국군의 감제고지가 된다면 차후 시도될 유담리 해병연대의 하가루르의 탈출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유담리의 합동 연대본부에서 리첸버그와 머레이 두 연대장은 일단 사전 계획대로 5연대가 유담리 방어에 전담하고 7연대가 먼저 남쪽으로 진격하여 덕동고의 F중대를 구출하고 이어서 하가루르까지 도로를 개통한다는 것에 서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탈출로 주변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중국군을 상대로 이 작전을 성공시키려면 중국군이 절대로 예상하지 못할 특별한 선행작전 하나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 선행 작전은 먼저 7연대 일대대가 특공대로 12월 1일 야간에 산으로 이동하여 덕동고개 주변 중국군 진지에 침투, 무력화시킨 후 7연대 탈출로 주변에 감제고지들을 추가로 확보하고 F중대를 구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군은 항상 주변에만 움직였고 그것도 차량을 이용해 길로만 다녔기 때문에 중국군은 이런 해병 특공대의 이동을 전혀 예측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작전의 핵심 포인트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의 전투에서 지칠 대로 지친 1대대 특공대가 F중대 방어 진지까지 가야 하는데 그것도 무려 6km를 평지가 아닌 해발 1520m의 캄캄한 고지를 넘어가야 하는 험난한 야간 산악 행군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7연대 1대대 특공대는 이 문제를 아주 간단히 해결해버립니다. 중공군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특공대의 천병 소대장이었던 춘리 중위는 아시아계 최초의 미 해병대 장교로 유담리 전투 중에 적 저격병의 표적이 되더라도 소대원들이 자신의 위치를 잘 알 수 있도록 항공기도에 쓰이던 화려한 색깔의 대공포판을 항상 목과 어깨에 감고 다닐 정도로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장교였죠. 데이비스 중령으로부터 천병 소대장 임무를 부여받자 그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매우 만족해 했었다고 합니다. 작전에 투입된 7연대 1대대 대대장 데이비스 중령의 특공대는 하도 앞이 깜깜해서 방향을 잡지 못해 수시로 대열이 멈춰섰는데 그것은 유담리에서 방향 유도를 위해 신호탄을 쏘아줬으나 이마저도 산속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자 나중엔 북극성과 나침반에 의지해 행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행군이 멈출 때마다 강풍과 강추에 너무 추워서 모두 얼어 죽을 지경이었는데 드디어 1520 고지 정상에 올라가자 특공대는 너무 지쳐서 도미노처럼 모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고 섬뜩했던 것은 그들이 정상에 올라와 보니 그것을 지키던 중국군 참호에는 중국군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해병대원들이 참호 수색을 하던 중 얼음덩이를 하나 꺼냈는데 놀랍게도 아직 살아있었지만 꽁꽁 얼어붙은 중국군이 눈동자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국군들이 굶주림과 강추위에 대부분 얼어 죽어 있었던 것이었죠. 결국 7연대 1대대 특공대 병력은 이렇듯 살인적인 추위에 별 정 없이 1520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휴식 후 F중대가 있는 덕동옥에 폭수일로 이동을 했는데 이동 중에도 가벼운 전투만 몇 번 반복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중국군도 미 해병대도 서로 총을 들어 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춥고 지쳐 있어서 쌍방이 본격적으로 치열한 전투를 벌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1520 고지까지 올라오는 동안 너무 힘들다며 계속 행군을 거부했던 18세의 텍사스 출신 해병대원은 폭스힐에 도착한 후 3시간 만에 호소에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해군 위생병이 살펴보니 아무런 부상 부위나 상처를 발견하지도 못했고 건강 상태도 특별히 나쁘지 않았죠. 다만 그 어린 병사는 혹독한 추위와 계속되는 참혹한 전투 상황에 단지 살고자 하는 의지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천신만고 끝에 특공대는 드디어 F중대의 방어선 앞에 도달해서 폭스힐을 내려다 보니 그곳에는 중국군 지신 수백 구가 뒤덮여 있었습니다. 유담리에서 후퇴하던 이계연대의 부상자 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상자 1,000명에 도보로 이동하는 경상자는 800명이 넘었었죠.
중간에 합류한 폭수일에 주둔했던 F중대의 부상자는 태울 자리가 없어서 부상자들을 지프 본넷 위에 3명씩 눕혀놓아 추위와 총알살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훼손이 심한 시신들은 위치를 기록한 장소에 가매장하고 나머지 시신들은 트럭 흙바지 심지어 대포의 포신에 묶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이날은 살갗을 찢어대는 영하 45도의 혹독한 날씨와 극심한 피로로 행군이 정지할 때마다 다들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곤 했었는데, 병사들이 행군이 너무 힘들어 주저앉을 때마다 장교들은 하갈우리에서는 벌써부터 버터와 메이플 시럽을 듬뿍 바른 핫케이크와 뜨거운 커피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느라 바쁘다. 이 사실은 방금 무전을 통해 받은 사실이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라고 행군을 독려했지만 이 말은 사실 지어낸 것이었죠. 갈수록 심해지는 추위에 중국군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여서 제대로 공격해오는 부대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격병 한두 명이 공격을 해왔었는데 그때마다 해병은 공습 요청으로 이들을 무자비하게 처리해버렸습니다. 행군 도중 가끔 참호에 있던 꽁꽁 얼어붙은 중국군들을 발견하곤 했는데 그들은 숨 쉴 때만 입김이 나오고 후레쉬를 비추면 눈이 불빛을 따라 돌아가서 살아있는 것만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도로 곳곳에 해병대가 피워놓은 화토불에 중국군들이 비무장 상태로 다가와 해병들과 함께 어색하게 불을 쬐다가 몸이 녹으면 다시 산비탈 위로 올라가는 일이 발생할 정도였죠. 23km라는 짧은 거리를 무려 이틀 반 동안이나 행군한 끝에 12월 3일 오후 7시가 다 되어 선두부대가 하갈우리 방어선 북쪽 끝 검문소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해병들은 며칠 동안 세면과 면도도 못해 몰골이 엉망이었고 피곤해 절어 있었지만 그 시점부터 어느 하사관이 그 특유의 페리스 아일랜드식 억양의 구령에 맞춰 발을 구르며 행진하기 시작하였고, 그러자 모두들 머리를 높이 들고 해병의 노래까지 부르며 검문소를 통과했죠. 참전했던 병사들은 당시 트럭에 실려있던 전사한 해병들이 마치 강시처럼 하사관이 외치는 행군구령을 듣고 다시 살아나서 트럭을 내려와 행진대열에 합류할 것 같을 정도로 감동적이었다고 훗날 회고했습니다. 이로써 군사 전문가들을 믿을 터니 명명한 전사상 가장 완벽한 철수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갈우리에 도착하니 장교들이 말했던 버터와 메이플 시럽을 듬뿍 바른 핫케이크와 뜨거운 커피가 정말로 해병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7연대의 선두부대가 하갈우리에 도착한 것이고 아직도 탈출 행렬의 후위를 지키기 위해 유담리에는 5연대 2대대가 남아있었고, 덕동고개 북쪽의 터길리에서는 7연대 3대대가 통로 확보를 위해서 방어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는 유덤리에 남아있던 해병 포병 11연대도 철수하면서 이제 해병 5연대 2대대만 홀로 남아 진지를 방어하고 있었죠. 서부전선의 미국군 2사단의 경우 후위를 맡았던 대대가 통째로 철수하지 못하고 전멸할 정도로 철수작전 후위 부대의 임무는 위험했습니다. 해병 5연대 2대대 헤럴드 로이스 중령은 습관대로 항상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는데 그날도 담배를 입에 물고 중국군을 흥분시키지 않기 위해 뻔히 보이는 적에게도 사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던 중국군은 해병 포병대가 철수하면서 벌여진 유덤리 주변의 가옥들을 약탈하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명령은 그리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둠이 깔리자 이때까지 유덤리의 구호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5연대 2대대 병사들은 절망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병은 역시 해병이었죠.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탈출 선두에 있던 병력들이 불안해하는 2대대 동료들을 응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다시 북쪽으로 후위 부대의 후위를 맡으려 이동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쯤 대대장 로이스 중령이 출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대대는 빠르게 이동하여 순식간에 터키를 지나갔고 그때 터키의 7연대 3대대가 자동적으로 또다시 후위의 최후위가 되어 이들을 보호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빈틈없는 군기와 끈끈한 전우회가 결국 탈출 작전을 성공시킨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